네, 뉴스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의 처신이 조심스럽지 못했다며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비판과 검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딸의 입시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던 어제보다는 수위를 낮춘 발언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관련해서 단국대에선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의혹을 전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어제 발언보다는 조금 수위가 낮아진 이런 느낌인데요. 조국 후보자 출근길 발언 전해주시죠. 네, 조국 후보자는 자신에게 실망한 국민이 많아졌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신이 조심스럽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입시제도와 법제도가 그랬다고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꾸짖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더 많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향후 더욱 겸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건 없지만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완강하게 못 박았던 어제보다는 수위가 낮아진 발언입니다. 자, 그렇지만 조 후보자 딸의 학업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과거에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직접 만났다, 이런 정황도 나왔죠? 네, 조 후보자 딸 조모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첫 해인 2015학년도 1학기 낙제점을 받고 유급했는데요. 그해 10월 조 후보자 모친이 부산대병원에 자신의 그림을 기증하는 행사에 조 후보자가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시 양산 부산대병원장이던 노한중 교수도 참석했습니다. 조 씨는 이듬해 복학한 뒤 노 교수의 개인 장학재단으로부터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그 때문에 조 후보자 가족과 노 교수 사이에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출근길에 물었는데 조 후보자는 딸의 교수에게 장학금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15년에 딸 지도교수 만나셨던데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부탁한다거나 장학금 부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 밖에 조 씨가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의대 논문 참여를 포함해 여러 활동 경력을 기재했는데 기간이 겹치거나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조 씨는 외고 3학년이던 지난 2009년 여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에 참여해 일본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영어로 발표했고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회가 숙명여대에서 연 여고생 물리캠프에서도 참여해 장려상을 받았는데요. 물리캠프 실험 기간이 7월 말에서 8월 초로 국제학회 기간과 일부 겹친다는 겁니다. 여러 입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고려대 측은 과거 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난 입시 자료는 모두 폐기했지만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관련해서 지금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진상조사에 착수된 거죠? 정식 조사라기보다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조 씨가 논문의 1저자로 등재된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보는 학내 연구윤리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단국대 죽전 캠퍼스 대학원동입니다. 조 씨를 저자로 등록해준 이 대학 의대 교수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위는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줬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윤리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룰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정상 조사 기일은 90일인데 학교 측이 정식으로 사안을 들여다보고 결과를 내려면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3 때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이 공주대 연구팀의 성과물이 해외 학술지에 등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당시 공주대 연구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금을 받아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등학생 인턴이던 조 후보자의 딸을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주대 연구팀이 정부 제출용으로 작성한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성과 정보를 보면 조국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09년 7월 논문 참여
참여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해당 논문은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를 엄선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SCI에도 등재됐다고 신고됐습니다. 이런 논문이 아니라 학회 발표 초록에 불과하고 학술지에도 등재된 적이 없다는 학교 측과 조국 후보자 측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죠. 이에 따라 조국 후보자의 딸이 같은 해 있었던 고려대 수시 전형에서 이 같은 연구 실적을 부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 일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대치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엄호에 나섰고,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 엄청난 특혜를 누려온 것 아니냐 이렇게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자 오늘도 여야가 조 후보자 관련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침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인사청문회 전국을 맞아 정치권의 화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법에 규정된 인사청문회는 안 하면서 공안몰이식 가짜뉴스의 생산 공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조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 정책 비전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오로지 가짜뉴스, 공안몰이, 가족 털기, 정쟁 반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쬐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다면서 인사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히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평소 소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수사해주길 바란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조국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야당에서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금융위원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약정 과정, 친인척 오너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무리한 의혹 제기라고 맞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지난달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발표됩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인데 일단 오늘 발표가 되는 건가요?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오늘 발표된다면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보통은 오후 3시에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했는데요.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할 게 있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한 점이 주목됩니다. 국무총리는 NSC 상임위 참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에게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미리 보고하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상임위의 자문 내용과 그 밖의 보고를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은 모레까지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마지막까지 협정 연장 여부를 검토한 뒤 내일 발표할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합니다. 네, 그동안 많은 분석이 있어 왔는데 아무래도 협정 파기보다는 연장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에스퍼미 국방장관, 비건미 대북특별대표 등 최근 방한한 미국 인사들은 하나같이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우리 안보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해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수출 규제 조치를 실시한 일본과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절충안으로 협정을 법적으로는 연장하되 실제로 공유하는 정보를 줄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서 한반도 안보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실무협상의 조기 재개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역할에 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건 대표는 어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북미 실무협상 등에 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적 만남이나 방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과의 만남 등 방한 중인 비건 대표와 관련해서 추가로 알릴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 그대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1분기 다소 줄어들었던 상하위 계층의 소득 격차가 2분기에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위 계층에서 일해서 버는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상하위 계층의 소득 격차가 더 확대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올해 1분기 다소 줄었던 상하위 계층 소득 격차가 2분기에 다시 확대됐습니다. 통계청의 2분기 소득 부문 가계 동향 조사에 나온 결과입니다. 가구원 한 명이 실질적으로 보는 소득인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으로 비교했을 때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5.3배 더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의 소득 격차인 5.23배보다 다소 악화한 것입니다. 올해 1분기의 격차가 다소 줄어든 뒤 한 분기 만에 다시 격차가 커진 것이기도 합니다. 하위 20% 가구는 특히 일해서 버는 소득인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15.3% 줄어든 43만 8천 원으로 집계돼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대신 정부 보조금 등이 포함된 이전 소득이 65만 2천 원으로 9.7% 올라 근로소득이 줄어든 부분을 채웠습니다. 자영업 부진의 영향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1.8% 줄어든 90만 8천 원으로 집계돼 3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2분기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70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고 중간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4에서 6%가량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 회복세가 강화되고 분배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7시부터 열리는데요. 지난 6월 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했던 건강보험료율을 다시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오늘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인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차 국민건강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49%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 2.04%, 올해 3.49%였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예상 인상률을 3.49%, 2023년은 3.2%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내년에 6.69%, 2021년에는 6.92%, 2022년에는 7.16%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6.24%보다 0.92%포인트 상승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K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전제 조건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 문제를 놓고 가입자 대표들이 오늘 회의에서 불만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는 정부가 제시하는 국고 지원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초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정부가 국고 지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국민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데 정부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한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이후 미납된 국고 지원금이 24조 5천억 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회의에 앞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촉구하고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결국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나머지 6%는 담배 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올해 국고 지원금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3.6%인 7조 8,732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7천억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고 지원과 관련해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내년 건강보험 국고 보조금을 올해보다 1조 원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국고에서 얼마를 건보 재정에 지원한다고 밝힐지가 회의장 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국고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힌다면 보험료 인상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고 지원금이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면 회의장에서 퇴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에서 국고 지원금이 확정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번 주 차관회의에서 결정되고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오산에서 10대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의 추적 수사 끝에 피해자는 당시 17살이었던 가출 청소년으로 그리고 피의자는 함께 살던 동거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백골이 발견됐을 당시 상황부터 짚어보죠. 네, 2달 전쯤인 지난 6월 6일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 야산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미 백골 상태였는데 조상 묘를 돌보러 왔던 40대 남성이 뼈조각 일부를 발견해 신고한 겁니다. 묘자리가 아닌 곳에서 뼈조각이 나오자 경찰이 즉각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 묘지와 묘지 사이 언덕 쪽에서 안매장됐던 백골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국과수 DNA 분석 결과 15세에서 17세 남성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이런 조사 결과와 함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반지 등을 토대로 신원 파악에 나섰고 백골 발견 49일 만인 지난달 25일 17살 A군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네, 피의자들도 지금은 모두 붙잡힌 상황이죠? 네, 백골 발견 직후 타살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렸는데요. 숨진 A군이 가출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행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A군이 지난해 5월 가출한 뒤 SNS를 통해 알게 된 22살 B씨 등 3명과 함께 생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B씨 등의 행적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삽과 장갑 등 범행 도구를 사들인 정황을 확인했는데요. 특히 B씨 등이 몰고 다닌 차량 트렁크에서 A군의 혈흔이 발견돼 이 결정적인 물증을 토대로 이들을 추궁했습니다. 결국 B씨 등은 A군이 자신들의 다른 범죄 사실을 경찰에 불리하게 진술해 앙심을 품고 지난해 9월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대포 통장을 모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A군 같은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온 건데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A군이 B씨 등의 지시로 한 일이라고 진술하자 A군을 살해해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B씨 등 2명은 또 다른 범죄로 이미 수감됐는데요. A군 살해 혐의까지 추가돼 앞으로 철창 신세를 더 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B씨 등 2명과 군 복무 중인 나머지 1명까지 모두 3명을 살인 혐의로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A군을 야산 근처로 유인하는 데 가담한 다른 가출 청소년 등 2명은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조 후보자 오늘 아침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그런데 급기야 내일 고려대, 서울대 학생들이 촛불을 든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조국 캐슬 이런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 정면 돌파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수저로도 부족해서 그 금수저로 어렵고 힘든 아이들의 장학금마저 가로챘습니다. 소에 대해 실망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을 꼼꼼히 돌아보지 않고 직진만 해오다가 이번 기회에 전체 인생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경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금수저 스펙 논란으로 허탈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많은데 당시 제도가 그랬다거나 적법했다거나 이런 말로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그 점에 있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린이에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 지금 이 문제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교육이기 때문에 스카이캐슬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딸에 대한 논문 입학 관련 의혹에 조국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까지가 실체적 진실인지 정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 나왔던 여러 가지 상황까지 저희가 담아서 영상 구성을 해봤는데요. 자, 출근길마다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자세를 낮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가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야당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혹의 수준이 과연 확인이 된 것이냐 네. 여러 가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부는 합리적인 분명히 그런 제기가 있고요. 또 일부는 뭐 흠집내기라든가 부풀리기 그리고 어떤 비방성 또 예. 이게 정치적인 공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그런 부분을 저는 법적인 측면 불법이냐 위법이 있었느냐 이런 측면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공정성, 불공정이 있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국민들의 그런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신중하게 회초리를 때려달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말씀을 하시는 중에요. 지금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하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이사장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끝난 것 같습니다. 현장 잠깐 대표인 연결해 비건 보겠습니다. 대표한테 전달한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이번 그 미팅 요청에 대해서 제가 응해서 한 1시간 넘게 만났습니다. 오늘 뭐 1시간 넘은 대화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아마 북미 간의 그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잘 전개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 대화 프로세스, 그 비핵화 그 협상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비건 대표하고 이도훈 본부장이 워낙 서로 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것이 다 공유가 되고 아마 우리하고는 일이 잘 될 겁니다. 미국하고 한국 간의 관계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비판적인 멘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절제를 한 것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설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그 절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화 제재에 대해서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그거는 뭐 미국하고 또 이제 그 북한하고 그 대화가 곧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곧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전달하라고 한 메시지가 뭔지 좀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어요? 청와대에서 전달하라고 한 메시지가 뭔지 좀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긴밀히 같이 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도훈 본부장에 대한 그 신뢰가 있고, 그래서 이 한미 간의 관계는 우리 관계가 이 비핵화 과정에서는 이게 굉장히 긴밀해야 된다. 뭐 기타 등 그 정도입니다. 대화가 구체적으로 29일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최고인민회의 이전에 열릴지 아니면 그 이후에 될지. 거기까지는 제가 답을 못 드리고요. 오늘 북한에서 거절하는 듯한 담화문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가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뭐 하여튼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대화에서 북미 대화가 미국 대화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렇다면 미국과의 대화에서 북미 한 라인, 미국 한 라인이 있다고 느끼신 겁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한미일 관련돼서는 얘기 없었어요. 삼각관계. 한미일 그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미건 쪽에서 언급을 먼저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언급하세요? 직소미아 관련 언급 나왔나요? 예, 나왔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3시에 NSC 회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했지만 NSC 회의가 있는데 우리가 신중히 검토할 겁니다. 미국 측 반응을 보여줬나요? 지소미아에 대해서? 네? 지소미아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을 들으셨나요? 아니요. 지소미아 관련해서 미국이 약간 우려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를 했는지 정도라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여튼 신중히 검토할 거다. 그리고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 해서 내용을 결정을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북측에서 답변이 왔나요? 2월 발표하실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나요? 예, 비건 특별대표와 1시간 정도 면담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죠. 김현종 2차장이 얘기를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자, 북미 간의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얘기를 했는데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기대만큼 지금 협상이 빠르게 재개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또 해서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비건 특별대표가 이번에 와서 과연 이제 판문점을 갈 거냐 말 거냐. 것인가? 예. 판문점에 가서 북측과 이제 실무 접촉을 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실무 협상 관련한 일정이라도 과연 받아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갈지 그래서 내일 갈지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일정을 연장을 해가지고 뭐 내일까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김현종 차장 얘기로만 봐서는 이미 판문점을 다녀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실무 협상 관련해서도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오늘 회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대목은 역시 이제 조금 전에 기자들도 질문을 했다시피.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그거 오늘 이제 오후에 NSC에서 연장 여부를 이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과연 이제 비건 특별 대표를 통해서 미국 국무부가 어떤 입장을 전했겠는가 이 부분인데
이 얘기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예. 미국 정부의 의견이 이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은 이미 이제 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연장을 해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했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일단 그거를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아마 반대로 미국 쪽에도 그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좀 이제 약간의 개입 또는 중재 이런 부분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한일 그 외교장관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35분 동안. 근데 뭐 입장만 차만 확인하고 끝난 이런 회담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3시에 청와대 이제 NSS가 열리는데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파기해야 된다, 연장해야 된다. 뭐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절충안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여당의 입장도 초기에 아주 강경한 대응에서 지금은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그런 예. 입장들 그리고 연장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일본 측의 입장도 전달받았고 우리 측에 대해서 한미일 이 삼각 공조에 대해서 예. 더 많은 강조를 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 요청을 우리 측에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네. 정부도 앞으로의 전략적 카드, 지소미아를 많이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카드가 사실상 또 하나가 소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연장을 하고 그 이후에 다양한 방안들, 실제로는 일본에서 이 정부 요청이 오더라도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외교적인 카드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예.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미국 측의 요청에 같이 이 수용을 하면서 한미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거는 그리고 이것을 북미 간의 협력의 틀에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쪽으로 우리 정부가 외교적 카드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네. 측면에서 김현정 차장도 상당히 밝은 모습이고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두 사람의 대화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외교적 카드를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이루어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자, 오늘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오늘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내일 네, 내일 결정이 나올 발표가 수도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있습니다. 네. 결정 시한은 토요일이죠. 24일.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저희가 속보가 전해지면 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조국 후보자 오늘 출근길 발언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잠시 다녀갔는데요. 오늘 많이 꾸짖어 달라. 아마 조국 후보자도 이 정도의 의혹이 이렇게 터져 나올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 몰라라 하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곧바로 기자들이 그럼 어떻게 나 몰라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이제 이어졌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뭐 해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당황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예. 높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판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개인적으로 힘들 것이다라고 봐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야 내 딸도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 그런데 그 판단을 잘 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설령 그런 판단을 하더라도 청와대라든가 여당 쪽에서는 잘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엄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각 대학 학생들이 지금 촛불 혁명을 지금 준비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최근에 보니까 촛불 집회. 예. 네, 뭐 작지만 저는 혁명이라고 혁명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보십니까? 혁명의 예. 연장이라고 네.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학 시절에 그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던 그곳에서 이제 그 지금의 2030 세대들이 촛불을 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잘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민 정서하고 괴리된 건 인정한다 하지만 불법은 없었다. 이런 주장을 조 후보자 개인도 지금 내놓고 있고 또 이 청와대라든가 여당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촛불 혁명이 국민 정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부 탄생 배경에 촛불 혁명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촛불 혁명 그때 촛불을 들 당시에 법적인 판단이 다 끝나서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게 아닙니다. 자,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 정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정권이고 또 그것의 정통성에 기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 정서로부터 이탈돼 나가는 것은 정말 엄정하게 스스로 칼질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촛불 집회라는 거는 이게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고대 서울대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란 말이죠. 이게 아무래도 앞서서 조국 후보자가 굉장히 평등을 외치던 그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이 컸기 때문에 좀 더 실망감이 커지는 이런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었던 개혁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모습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예. 정말 뭐 국민을 갈라놓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군까지 동원했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예. 개혁이 결국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소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국 후보자가 정말로 너무나 많은 발언들을 사실은 원칙적인 입장인데요. 그런 부분을 했던 것이 결국은 이제 부메랑이 사실은 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신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분명하게 불법과 위법 그리고 예. 도덕성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 이런 수위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정성을 갖춰야 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일단은 모든 부분을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부정 입학이라든가 또는 예. 뭐 위장 이혼이다. 사실은 그 내용들은 내밀한 가정사의 문제 또는 그 진행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인 증거나 또는 관련된 불법적인 예. 그런 게 대해서 국민들께 내놓은 그런 명확한 사실 없이 대부분 지금 의혹과 추측 그리고 일부는 또 부풀리기 또 조국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이런 호불호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자가 스스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들, 해명들을 내놓아야 되고요. 그 대신에 우리 이를 검증하는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준에서 일단 요청이 가면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네. 무조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끌어내리는 것 예. 이것이 국회의 할 일 아니거든요. 입법부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국 후보자 스스로 겸허하게 예. 진실을 내놓고 또 여기에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불법과 편법 그리고 국민 정서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가장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관련 네. 의혹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요. 우리나라 입시 전형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이 조국 후보자 딸이 들어간 고대 당시 전형이 세계 선도 인재 전형입니다. 이게 이제 필기 시험 없이 들어가는 전형이라고 네. 하는데 이 전형에 이 논문이 영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부분이 지금 핵심적인 사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이제 필기 시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없는 그런 입시 전형을 계속 이제 택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세계 선도 인재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 예. 글로벌급의 인재, 그러니까 한 분야에 굉장히 특출한 그런 면모가 좀 이제 돋보여서 이 사람은 뭐 천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인재로 키워내면 뭐 미국의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인물 같은 인물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예. 자, 그 성장 가능성에 이제 그 방점을 두고 사실은 이제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과연 그 취지에 맞게끔 이제 이번에 그 입시 전형에서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통과를 시켰느냐 하는 예. 그 여부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매체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입시 전형 과정에서 그 조국 후보자 딸이 내세웠던 것이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것이 그 논문이거든요. 저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런 학술 논문의 일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거를 따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이제 그 입시 전형 과정에서 앞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예. 학교 차원에서도 야, 이 정도면 거의 천재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전형이 실제로 그때 있었고 여기에 맞는 어떤 요건을 갖췄으면 크게 문제는 없다.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밝혀지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학술 논문 일저자로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예.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된 것이, 그러니까 그 지도 교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집필 주도했던 그 교수의 입으로 다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거의 네. 자백처럼. 그러니까 입시, 그러니까 해외 입시, 를 해외 대학에 도움이 나간다 그래서 되는 줄 도움을 알고. 주려고 내가 그랬던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주로 도와준 것은 뭐 영어 번역 관련한 그 부분에서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미 이제 뭐 자백 아닌 자백을 다 해버린 예.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팩트로 이미 확인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연구 윤리까지 열어서 지금 당국대도 심사를 한다는 거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 팩트를 그럼 외면해야 되느냐, 우리 사회가. 예. 제가 최근에 지금 굉장히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전화를 많이 해오는데 그중에 전문 직종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대학 교수랄지 의사랄지 이런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교육 문제다 보니까. 지금 지금 2019년 이 현재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개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내용의 항의성 전화를 오히려 저한테 지금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그런 정서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국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진상조사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공주대 그 연구팀의 논문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고요. 이게 해외 학회의 영어 발표자로만 참여했을 뿐이다. 당초에 이렇게 해명이 나왔는데 지금 해외 학술지에 등재됐던 게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 진위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기의 해명과 왜 다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조국 후보자와 검증팀에서 입장을 내놓아야 될 거고요. 일단은 학회에서 학술지에 등재된다는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임 저자가 1저자, 2저자, 3저자 또 교신 저자라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저자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일단 책임 저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떤 경우는 1저자가 되기 위해서 뭐 교수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2저자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예. 저는 일단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학교에서 정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해당 교수가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제 했던 등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세계의 이 영어로 된 그런 역할들인데 본인이 이제 뭐 영어는 아무래도 뭐 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하고 또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들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대신에 1저자가 된 건 이례적이고 또 세계 이런 외국에서 발표되는 그런 학술지에 등재되는 것도 사실 이례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해당 교수의 의지와 또 그 부분에 대한 배려로 진행이 됐을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 필요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렇게 되면은 논문에 이름이 등재된 것이 적절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학 전형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중요한 비중으로 차지를 했는가 이 두 개를 따져봐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입학 취소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 끝낸 상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은 다 입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입시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려다 보니 우리나라 또 입시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시도 있고 수시도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문가가 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3 뭐 거쳐서 대학에 자녀를 한 명이라도 보내본 분들은 다 온 가족이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머리를 짜내고 전략을 짜고 하기 때문에 다 전문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미 판단 다 내린 겁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대단한 특혜가 아니고선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학계에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학 교수들이요 해외 SCI급 학술지에 자기 논문 하나 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다 얘기하신 거 장 교수님이신가요?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자기가 해외 학술지에 내려고 했던 논문을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이 조 후보자 딸 이름을 제1저자로 올려서 국내 학술지에 실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도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자기도 그 얘기 직접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손해까지 감수를 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또 질문이 좀 생기는 거예요. 장 교수는 왜 그랬을까 대체? 그러니까 조 후보자한테 무슨 신세를 졌길래 저랬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대단한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정말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과연 감행했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한영 외고에서 이런 것이 또 뭐 팽배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문다. 네, 그런 거고 또 이제 오늘 또 새롭게 보도 나온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조 후보자 딸을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박사 학위를 가진 것처럼 본인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 대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했다는 거 이건 아닙니까? 논문은 아니고 예.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그렇죠. 등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 관리하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이 고등학생으로 적발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지금 볼 수밖에 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희생도 많이 하고 굉장히 위험한, 나중에 밝혀지면 정말 자신의 교수 직에조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분이 감행을 하신 거예요. 예. 자, 그게 단순히 그냥 뭐 좀 도와주는 의미로 과연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다. 예. 뭔가 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그래서 계속 지금 들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더 파장이 커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예. 좀 보시는 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는 가짜 뉴스와 좀 구분은 돼야 된다. 이 부분은 철저히 가려야 된다. 그리고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오는데 이 가운데서 부정 입학 부분과 관련한 부분은 비공개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무래도 당시에 미성년자로서 했던 본인의 입장들, 예. 자칫하면 명예훼손이라든가, 왜냐하면 이게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기 그건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았거든요. 자칫하면 그 부분이 허위 사실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동안에 5건 중에 1건 정도는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개인의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지금 전개되는 얘기들, 방금 이종훈 평론가 얘기하신 부분도 대부분 다 합리적 의심이고 추론입니다. 네. 아직까지 분명히 검증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고리들이 필요하고 실제 학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술지에 등재를 하거나 이 추천을 할 때 사실은 책임제자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예. 일제자, 이자, 교신제자 이걸 다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기여도 그리고 특히 이제 학생을 배려해서 해외에 유학을 갈 경우 이런 부분을 이제 배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네. 조국 후보자 그리고 관련자들 아마 그러면 다 참고인으로 나오고 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야당 의원들을 날카롭게 추궁해서 그 증거를 내놓으면 되는데 저는 아직은 다 합리적 추론과 의심 또는 억측과 흠집내기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될 부분이 많다. 자, 이 조국 후보자와 청와대의 정면 돌파 의지와는 반대로 그런데 이 청문회 일정이 지금 잘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속내가 굉장히 복잡할 텐데요. 청문회는 둘째치고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특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 장관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제대로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니까 특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이 물줄기가 특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평소 소신대로 일체의 인간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며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하게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저 일부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연을 했는데요. 자진 사퇴, 지명 철회해라 이런 의견을 계속 내고 가셨습니다.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지금 특검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네. 일단 청문회 일정을 좀 빨리 잡아서 일단 의혹을 좀 털어보면 될 텐데 일정이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근데 청문회는 어차피 이제 해야 예. 되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이제 안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29일까지는 어찌됐건 마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을 이제 잡아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최대한 지금 이제 뒤로 늦춰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더불어민주당 또 청와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네. 그런 이제 효과를 좀 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이걸 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빨리 털고 가고 싶다는 심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반면에 이제 당연히 보수 야당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뒤로 늦춰서 지금 요즘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검증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예.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더욱더 지금 이제 언론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예.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서 이 언론 검증 기간을 최대한 좀 길게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도 좀 담겨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뭐 법적으로도 고소 고발이 이미 된 것도 있고 앞으로 하겠다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게 수사로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반면 여권에서는 지금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조국 죽이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야당의 조국 죽이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 가동할 것입니다. 논문 1저자로 된 것 때문에 특혜를 받지 않았다면 논문 1저자로 배제된 것이 이례적이고 어느 정도 호의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조국 후보자가 장관에 대한 어떤 적성이 된다는 것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많은 의혹은 제기하고 있지만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논문 자체가 뭐 입학 자체가 증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석상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딱 증거를 내놓아서 낙마를 하게 해야지. 박지원 의원이 과거에 여러 명 낙마를 시켰었는데요. 지금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이 의혹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예. 왜냐하면 최소한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했던 검찰개혁, 대선 공약이고 우리 국가의 그동안에 잘못됐던 법조 관행들, 재판거래, 검찰의 그 무소 불위의 권력이 돼서 국민을 압박하던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 그 책임을 맡아야 되는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정확하게 그 불법과 조 후보자가 직접적 관여라든가 아니면 최소한도 국민들의 눈에 불공정한 부분을 조 후보자가 직접 같이 했던 그런 개연성이 나와야 될 텐데 정확한 것은 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는 이 여러 가지 이슈들 결국 야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사실은 막아야 된다는 그래서 내년 결국 선거 이후 계속 이런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돌파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정적 증거를 청문회 때 내놓으면 그럴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워낙 사법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칫 이런 반발 속에서도 이끌다 보면은 더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시키면 오히려 사법개혁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일단 뭐 그러니까 영이 서질 않을 겁니다. 검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절대로 수용을 안 하고 오히려 더 반발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조국 후보자의 그 영이 안 서기 때문에 아무리 법무부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검찰이 안 움직이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자, 그 부분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뭐 증거가 없다 그러는데요. 제1저자 올라간 거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오촌 조카가 총괄 대표 명함 들고 다닌 것도 명백한 사실들이고 현재까지 드러난 그 팩트들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이건 충분히 문제가 되고 남을 사안이다. 이미 스모킹 건 제가 보기엔 다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검찰 개혁을 지금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집안 개혁부터 좀 해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혹, 청문회를 통해서 1차적인 검증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 입장이 이 시점에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이고요. 오늘 아침에 뭐 심상정 대표가 뭐 그 소명서의 답변을 좀 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정의당이 입장을 정하는 거에 따라서 변수가 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할 그동안의 데스노트, 다시 말해서 정당성 그리고 정말
인사청문회 때 이 후보자가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공정함을 판단했던 사실은 그 기준이 결국은 정의당의 이 손을 들어주는 쪽에다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과연 의혹만 제기된 것이냐 아니면 실체적 진실이 있는가를 밝히겠다라면서 해명 요청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 정의당이 요청한 해명 요청서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와 이 팀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판단, 물론 그러나 정의당의 판단도 국민의 또 눈높이에 맞고 또 그런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일부 뭐 정의당 내에서도 좀 실망스러웠다 이런 판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신에 정말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역할까지 갈 수 있을지 저는 이 국면을 잘 넘어서서 정말로 한다면은 검찰 개혁의 큰 역할들 그동안 소신과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전문성도 쌓지 않았습니까? 또 민정수석도 하면서 해왔던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아마 정의당과 또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한 고비는 정의당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민심은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좀 많이 늘고요. 긍정평가가 내려가는. 아무래도 이 조국 후보자 의혹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조 후보자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낀다는 소문은 뭐 이미 좀 세간에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차기 대선 후보로 지금 뭐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계신다. 뭐 이런 소문까지 막 돌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정치권에서. 실제로 또 이 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깨끗한 이미지 그것이 갖는 파괴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조국 후보자를 뭐 법무부 장관을 시키든 또는 내년 총선에 출마를 시키든 계속 이제 카드로 활용을 하면 내년 총선에도 유리하고 대선 그 이후 대선에도 유리할 거다라는 이제 판단을 이제 내린 건데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카드로서의 어떤 그 유효성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떨어져 버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이중성이 더 부각이 되면서 지금 이미지는 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나빠졌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함께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청와대라든가 여당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뭐 혹시 조 후보를 우리가 잃게 되면 이거는 뭐 정권 위기로 갈 수도 있다. 뭐 조기의 임덕이 더 이제 가속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면서 끝까지 조국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기류가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대학생들 움직임도 말씀을 드렸고 촛불 혁명의 그 정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민 정서에 너무 이반돼 나가게 되면 국민하고 싸우자는 얘기로 국민들이 자칫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잘 판단 내리셔야 한다. 국민의 메시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령별로 아까 그 민심이 어떤지 살펴본 그래픽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주시면 자 지금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보면은 20대에서 3.7%포인트가 빠졌고요. 그리고 또 많이 빠진 데가 50대 7.8%포인트 빠졌어요. 이거 보면 20대 학생층 그리고 50대 학부형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려와 실망감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정유라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까지 동원돼서 뭐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들이 나서서 이 말 사주는 거 지원하기 위해서 그거 보고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층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는다면 젊은 층, 특히 청년층의 그동안의 지지가 굉장히 미약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후보자나 대통령의 비서나 또는 국무위원들은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그리고 국가의 국정운영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행복한 정치 또 우리 청년층이라든가 노년층, 학부형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그 접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진실은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 이것을 자꾸 부풀리기라든가 흠집내기 이런 차원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진퇴를 결정시키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사된 건 가지고 신형 무기 언급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예. 뭐 저도 별로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에요.
에이테킴스급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게 뭡니까? 예, 그 에이테킴스라고 그런 것은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지대지 미사일인데 북한이 발사한 게 그거라면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이렇게 그 비행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축 체계 우리가 그대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름도 다 바꿨어요. 킬체인은 전략적 목표 타격, KAMD는 이게 뭐라고 썼어요? 공중 요격 이렇게 쓰겠다 하는 거고, KMPR 그래 3K인데 이거는 압도적 대응으로 바꾸고 영어로 안 쓰고 그대로 한국말로 쓰겠다. 킬체인은 전략적 목표 타격, KAMD는 공중 요격, KMPR 압도적 대응으로 바꾸고. 의지가 다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약화된 게 아니고 의원님, 그 예를 들어서 킬체인 왜 이름을 바꿔요? 킬체인 KMD, KMPR 국민들이 알기 쉽게, KMPR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냥 가시지. 그럼 왜 이 이름들을 다 바꿉니까? 킬체인 KMD, KMPR이 알아듣기 쉽습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해하고 있어요. 작전하는 요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작전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게 아니라 북한 자극하지 또 그렇게 않게. 몰아가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해오던 3K 우리 다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군이 왜 작전 요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작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겁니다. 한미연합훈련 지금 없애고 축소하고 그랬는데 그거 전에 하던 거 이상으로 더 잘하고 있다? 누가 믿어줍니까? 그런 궤변을. 의원님께서 훈련 안 하는, 병력 동원 안 하는 그런 훈련이 그게 제대로 된 훈련이라고 그렇게 강변할 수 있어요? 의원님께서 훈련 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훈련 참관해 보셨습니까? 훈련 계획하고 훈련 참관해 보셨습니까? 다 이렇게 다 보고 나도 이렇게 엄청난 연구를 하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따위 소리를 장관이 어떻게 지휘하고 있는 의원한테 그렇게 왜 아무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장관! 왜 믿지를 않으십니까? 병력 동원하는 그런 훈련, 병력 축소하는 훈련 원래 대급하고 그게 같은 겁니까? 원래 그것보다 UFG 더 강화하고 있다고요? 원래 UFG 연습은 병력 동원하는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게 엄마하고 멋대로 그렇게 해도 우리 겁니까? 우리 군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불안하기 때문에 제발 우리 군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대변해서 나도 국방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국방위원님이신데 왜 국방 전문가 아니십니까? 자, 오늘부터 대학 수학능력 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11월 14일 치러집니다. 자, 수능하면 예전에는 정말 온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평소 실력만 잘 발휘해달라 이런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부터 또 후배들의 집단 응원까지 이어졌고요. 시험이 끝나면 시험은 쉬웠는지 또 어려웠는지, 그리고 어려웠다면 어느 과목이 어려웠는지 언론에서도 분석하느라 참 바빴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관심이 뚝 떨어졌습니다. 수능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인원이 전체 22.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대부분은 수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그중에서도 내신이 아닌 자기소개서나 기타 비교과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른바 학종 선발 인원은 24.5%로 정시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른바 명문대일수록 이 비율은 더 높아서 서울 15개 주요 대학은 2020학년도 신입생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이 학종 출신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학종 원래 취지는 좋았습니다. 문제 하나 더 맞추고 공식 하나 더 외우는 사람보다 그 분야 잠재력이 있고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사람을 뽑자는 게 이유였죠. 하지만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이 지금은 나옵니다. 사례를 보면 전북대는 지난 7월 교수인 아버지가 쓴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2007년부터 10여여 동안 교수 255명이 자녀를 포함한 미성년자를 논문의 공저자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 것만 410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아예 지난해 입시부터는 논문 실적을 자기소개서에 못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 경제력이나 인맥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좌우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 외고는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 체험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학생이 경험할 수 없는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자기소개서에 반영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 그대로 취지대로 야 얘가 발전 가능성이 있어 뽑았다라고 한다면 합법화 되고 그다음 상류층이나 유리해서 기득권층을 위한 전형이 되어버린 거죠. 네. 자, 외국은 어떨까요?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입학 사정관제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수능과 같은 SAT 점수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능 최저 점수조차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누굴 만났든지 간에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기회 평등을 가질 수 있는 거라 그것이 대한민국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도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예전처럼 수능 성적으로만 합격을 결정하는 이른바 수능 줄 세우기가 완벽하냐? 그건 아닙니다. 세상에 100% 완벽한 입시 제도는 없고 다만 부모의 배경이나 인맥과 같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타고나는 요인으로 기회의 평등을 박탈당하는 일,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소수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반발한 국내의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일본 현지의 지방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여행 보이콧의 영향이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 일본 안 간다. 여행 보이콧이 일본 지방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 여행객이 지금 얼마나 줄었는지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어제 나온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인데요.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자가 지난해 대비 7.6% 줄었습니다. 총 56만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올해 들어 월간 단위로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일본을 찾은 전체 외국인 여행자 수는 5.6% 증가한 가운데 한국인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 도드라졌습니다. 실제로 대마도나 규슈, 도토리현을 비롯해서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해온 지역들에서 이런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현지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500人ぐらい月間あるんですけど、それがさ今の予約の段階では10人かそこでしょうね。ほぼ0人近い長期に及ぶのだろうという見方がますます悪くなっている。特に韓国の方とか見られたり今ないですね。今はないですか。 네, 이처럼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홋카이도의 한 공항에서는 여행사가 한국인 환대 이벤트까지 마련했습니다. 한글로 된 환영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홋카이도 특산물 선물을 건네는 진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지난해 일본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의 4분의 1을 차지한 한국 관광객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일본 정부나 언론 쪽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 정부는 당일 외국인 4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는데요. 어제 나온 통계에 대해 다바타 히로시 일본 관광청 장관은 목표 달성을 향해 탄탄하게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 관광산업의 타격이 커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노 외무상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간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고 국민 교류가 방해받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이 앞으로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양국 관계 악화로 한국에서 일본 여행 자제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항공노선 감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산케이신문도 대한항공 노선 감축 소식을 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한일 노선을 이처럼 큰 폭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도시로 가는 비즈니스 승객에 대한 영향은 한정적이겠지만 일본의 지방 관광업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 갈등 해소를 위한談판으로 관심을 모았었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어제 있었는데 별 성과 없이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어제 베이징에서 20여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만 35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서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평행선을 달린 셈이 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또 오는 24일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일본을 압박했는데요. 이에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파국을 막기 위해 대화를 이어가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채널 간 협의의 문은 계속 유지하기로 한 만큼 향후 있을 한일 간 추가 협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끝나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58원 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침체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온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이달 말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리터에 58원, 경유는 41원, LPG 부탄은 14원씩 각각 오르게 됩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오늘도 김상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골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PGA 최종전 열리는데 이게 왕중왕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투어 챔피언십이라고 부르는데 이 투어 챔피언십은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마지막 최종 대회입니다. 그래서 누적된 페덱스 포인트에 따라서 상위권 선수 30명이 출전하는 대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시즌 챔피언 결정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애틀란타에서 내일 새벽 0시 45분에 1라운드 첫 조가 티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대회 상금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꼴찌를 해도 5억 원을 기본적으로 받는다고요? 상금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 대회 우승 상금은 사실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 대한 보너스 상금만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총 상금이 6천만 달러 대회인데 약 우리 돈 720억 원 정도가 되죠. 우승자에게 1,500만 달러, 약 180원 정도 억 정도가 지금 우승 보너스로 주어지고요. 최하위인 30위를 해도 말씀하신 대로 4억 8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쩐의 전쟁이다, 또 돈방석 대회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겁니다. 우승 상금만 해도 지난해에는 1,000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1,500만 달러로 올해 50%가 상승을 했어요. 뭐 결코 돈이 뭐 대회 권위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꼬집는 선수들도 있는데 뭐 다시 말해서 대회 방식이라든가 플레이오프 시스템이 지금은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수정이 되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대회가 돼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2016년도였죠. 페덱스컵 우승자였던 맥킬로이 선수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FedEx Cup wants to create a legacy that lasts longer. It doesn't need to be about the money. It should be about the prestige of winning an event that you'll be remembered for. 자, 그런데 이 대회 규정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그 시즌 포인트에 따라서 타수를 안고 출발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대회는 지난해까지는 마지막 대회에서도 그 포인트를 부여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이 대회 우승자와 마지막 대회 우승자와 전체 그 플레이오프 페덱스컵 우승자가 다른 선수가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3번의 한번골, 12번 해서 4번 정도가 이런 게 나왔는데 지난해만 해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타이거 우즈 선수가 지난 대회 마지막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는데 전체 페덱스컵 우승자는 타이거 우즈가 아니고 저스틴 로즈였습니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가 동시에 분산되다 보니까 팬들도 좀 혼란스럽고 두 선수도 좀 뻘쭘한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 그 스트로크 보너스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직전 대회까지 이 페덱스컵 1위를 달린 선수한테 말씀하신 대로 핸디캡을 주는데 10언더파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그 순차적으로 순위에 따라서 점수를 안고 대회를 시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올해는 페덱스컵 포인트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볼까요? 네, 1위가 지금 저스틴 토마스 선수인데 10언더파를 받게 되죠. 그리고 2위가 패트릭 켄틀레이가 8언더파, 그리고 밑으로 순위가 쭉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5위 이하 선수부터는 지금 5명씩이 짜여져 있죠. 그래서 이 6위부터 10위까지, 그리고 12위부터 15위까지 이렇게 5명씩은 4언더파부터 해가지고 2분파까지 이렇게 부여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회 타이거 우즈 선수도 42위에 그치면서 출전 명단에 못 들었는데 우리나라 임성재 선수가 이 대회에 출전을 한다고요? 네, 임성재 선수가 지난번 대회에서 선전을 11위를 하면서 24위로 투어 챔피언십에 지금 합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이 대회에 출전한 거는 2016년에 김시우 선수 이후에 3년 만인데요. PGA 신인 중에 유일하게 지금 최종전에 진출을 한 건데 임성재는 그 현재 아시아 최초의 신인상 수상도 아주 유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데뷔 첫 해인 올 시즌에 문제는 이제 우승이 없는 게 좀 약점이긴 한데 최고의 성적이 3위였거든요. 근데 톱 10에 7번이나 오르면서 화려한 지금 루키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투어 신인상은 PGA 선수들 그 동료들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결국 페데스컵 순위는 가장 페데스컵 순위가 높은 선수가 결국은 신인상을 수상해 왔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한국 선수의 페데스컵 최고 성적은 2007년이었죠. 최경주 선수의 5위였는데 임성재 선수가 이번에 그 1언더파를 바꿔서 선두와 9타 차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성적을 거둘지 궁금합니다. 임성재 선수의 각오 들어보시죠. 투어 챔피언에 출전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 출전하는 거고 너무 설레고 제가 일단 목표로 했던 대로 또 이루어져서 너무 행복해요. 네, 아무래도 유일한 신인 선수 출전이다 보니까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이 매우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지 매체, 골프 매체가 이번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선수 30명 중에 가장 놀랄만한 선수가 누구냐 해서 5명을 꼽았어요. 근데 그중 한 명이 임성재 선수였습니다. 나머지 4명은 모두 무르카스 글로벌을 비롯해가지고 미국 선수였는데 임성재 선수가 거기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최종 30명에 들면서 임성재는 이제 내년 4대 메이저 대회 그리고 월드 골프 챔피언십 출전 자격을 얻은 상태고요. 오는 12월에 열리죠. 미국과 인터내셔널 팀의 대항전 프레지던트 컵 대회 출전도 지금 전쳐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선수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 15분에 캐나다의 코리 코너스 선수하고 한조로 1라운드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임성재 선수의 좋은 성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상익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인생은 모험. 모험에는 좋은 보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모험의 봄바람, 삼성화재. 남자 대 남자의 대결. 부사장 어디가? 혹시 전립선 문제 아닌가요? 전립선 문제 하루한방 소팔 메토로 자신 있게 케어하세요. 나도 먹는다니까. 원산지까지 직접 관리하고 8단계로 거듭 검증하고 녹용 팁까지 담아낸 정관장 천녹. 저의 녹용은 천녹입니다. 정관장 천녹.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이제는 볕이 뜨겁다는 느낌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2도로 낮더위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야외 활동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데요. 남부지방은 흐리고 영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비는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점차 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남 지역에는 아직도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와 부산, 울산 등 영남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온 뒤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 큰 더위는 없는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2도, 대전 29.5도, 부산 26.4도 등 전국이 3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기 처서인 내일과 주말 동안에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낮아지며 가을에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중반과 초반에는 남부지방에 다시 한번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다음 달 초반까지는 가을 장마가 이어지면서 한번 비가 내리면 폭우로 쏟아지니까요. 막바지 피서철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목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